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5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자,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요, 이거를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자꾸 이제 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가법이다. 자,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이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걸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 같은 거 있죠. 토지 뺀 건물만의 가치를 구한다든가 자동차 같은 거 구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토지를 무슨 만들었나요?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원가법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매립 간척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들어간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평가하는데 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건물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건물이 애초에 1억이 들어갔답니다.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들어갔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다. 그럼 어제거나 들어간 비용이 1억이니까 이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이때 가치는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들어간 비용. 근데 이렇게 평가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만을 따질 땐 토지 빼고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0년 지나면 자,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깎여 안 깎여요? 깎여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감안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20년 중에서 5년 지났죠? 그럼 4분의 1 정도 가치가 깎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1억에 4분의 1 하면요 2,500만 원 정도가 가치가 깎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근데 요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7,500만 원 정도로 평가했는데 문제는 요거를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인데 5년 된 건물이 있답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인데 몇 년 됐다고요? 5년 된 건물이 요즘에 얼마 정도 해요? 했더니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한 2억 정도 한답니다. 2억 정도 한대요.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요 건물하고 똑같이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게 시세가 좀 얼마 정도 해요? 그랬더니 2억 정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물건 아닙니까? 실무자산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이쪽 주변에 학교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깔리고 그러면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도 반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가 상승. 그럼 이렇게 하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5년 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5년 지났죠? 5년 된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5년 된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거 올랐겠죠? 아니면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재 가격도 올랐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가져가려는 돈도 많아졌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억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답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물가상승이 반영돼서 안 돼서요? 됐죠?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억 정도가 가치가 감소돼서 이때는요 한 2억 정도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지금 건물만의 가치를 따져본 겁니다. 건물.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간 비용이 건물을 짓는데 1억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게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4분의 1 지났죠?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가 가치가 감소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데, 이렇게 평가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실물자산이죠. 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자동차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거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차피 이걸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5년 된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걸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새 건물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도 올랐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올랐겠죠. 그 다음에 건설업자 가져가는 데도 많아졌겠죠. 이걸 다 고려해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3억 정도 들어갈 거랍니다. 3억 정도. 근데 이게 이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가치가 감소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약간 안 와도 뭐 대충 그런 거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다 해줍니다. 재조달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축한다면,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들어간 돈 있죠? 이걸요, 재조달 원가. 그리고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이걸 빼주는 겁니다. 이거를요, 가치가 감소한 거를요, 감가라는 표현 씁니다. 감가된 거를 5년 동안에 걸쳐서 감가액 있죠? 5년 동안 매년 감가액을 합친 거 있죠? 이걸요, 감가 누계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계액.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를요, 이거를 적산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산가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원가법하에 평가한 가치를 뭐라고요? 적산가치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3억을 보러 간다고요? 재조달 원가. 그리고 저 1억 있죠, 1억. 요걸요, 감가 누계. 여기서 3억에서 1억 뺀 거 요거 있죠? 요거를요, 적산가치 해줍니다. 적산가치. 그래서 공부할 내용 딱 정해지네요. 정해지면, 맨 먼저,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요거 빼내는 거 있죠? 요걸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답니다.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가능하면 이 칠판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칠판 위주로.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5년 된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5년 된 건물을 요즘 자재 가격, 요즘 인건비, 요즘의 건설업자 이윤 있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새 건물을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걸 자가건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거 있죠? 이걸 도급건설이라는 겁니다. 도급건설이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더라면, 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그러니까 저 건물에 직접 들어가는 그 시멘트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무슨 벽돌 같은 거 있죠?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간접 공사비. 자, 여기는 뭐가 있으려나요? 거기, 그때 이제, 그 사무 직원들 임금 같은 거 나간 거 있겠죠? 뭐, 월급 카드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급여도 막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저 5년 된 건물을 때려 부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고, 그냥 옛날 건설 원가 명세서 딱 끄집어낸 다음에 요즘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소요된 공사비도 나가고, 간접적으로 소요된 공사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나가냐면 부대 비용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 감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같은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자, 건물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거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세 내야 돼요. 아니면 설계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부대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근데 문제는, 자,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걸요, 도급건설이다 표현합니다. 예, 도급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의 완성만 건설업자한테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도급건설을 가정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공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대 비용, 세금 같은 거 내야 되죠? 부대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건설업자는 이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평가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맡은 자를 수급인 해줍니다. 자, 건설업자를 누구라고요? 수급인. 그래서 수급인에 적정한 이윤도 포함되겠네요. 이윤. 자,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자,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한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한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 자가 건설로 해주면 안 되고 뭐라고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회사 같은 거 때려치고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이걸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포함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라고요? 도급 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준적인 건설비를 하는데, 표준적 건설비에는 자, 당연히 이 수급인의 이윤까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표준적 건설비에는 뭘 포함시키라고요? 수급인의 이윤도 포함시켜서 자, 다시 한번 지어본다 과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지어보는데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도급 건설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지어봐야 안 된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럼 좋다. 자, 도급 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하겠다. 그랬는데 또다시 또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은 지 예를 들어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2년밖에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지금 자, 5년 된 건물을 요즘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2년밖에 안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거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적혀 있겠죠? 금액도. 여기서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지어진 건물 같은 거, 요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금액 다 가격 확인한 다음에 바꿔치기 하면 되죠. 무슨 얘기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를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거를요 이거를 그 복조 원가다. 혹은요 복제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제 원가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지은 지 30년 된 건물입니다. 30년 된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낡고 노후화됐어? 안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노후화된 자국 있어 없어요? 덕지덕지 붙인 자국 있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30년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치는 외벽 같은 거 있죠? 다 요즘에 나오는 벽입니다. 붙이고 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진 자재가 많을까 적을까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에 나가면 없어진 자재가 많겠죠? 그럼 얘는 원가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있어야 요즘 자재 가격도 바꿔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 이거 평가는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약간의 편법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30년 된 10층짜리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1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3층짜리 건물이랍니다. 몇 층이라고요? 요거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가격이.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가지고 얘를 구입할까 아니면 얘를 구입할까. 다시 말하면 층수는 높지만 구닥다리 같은 거 구입할까 아니면 층수는 좀 낮지만 새 건물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돈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얘나 뭐는 같다고요? 만족감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걸 구입하고, 큰 걸 오래된 걸 구입할까? 아니면요, 작은 걸, 새 걸 구입할까? 하는 얘기죠?
별 차이가 없다는 만족감이. 그럼 결국은 얘랑 만족감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곧 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얘라고 간주하면서 얘를 다시 쓰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요걸 가지고 이놈의 재조달원가로 간주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래된 건물,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그놈 가지고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측면이라고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를요 대치원가 혹은요 대체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치원가 혹은요 대체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인데 요거는 나중에 자 좀 이따 하겠지만 똑같지만 얘는요 기능적 감가라는 걸 또 하면 안 됩니다.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면 이중감가가 됩니다. 이중감가. 그러니까 이 구닥다리 같은 건물 있죠. 요걸로 간주한 겁니다. 이게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는 거죠. 요게 곧 이렇게 조그만 건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또 하게 되면 이중감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부터 정리할게요. 자, 5년 된 건물을 다시 한번 줘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재조달 원가를 하는데 2년밖에 안 된 것들은 시장에 나가보면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요 복조 원가 뭐라고요? 복제 원가. 근데 아주 오래된 건물은 시장에 나가보면 자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족하기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얘가 곧 얘라고 간주하고서 요걸 가지고 대체하는 데 들어간 돈이죠.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이거 재조달한 걸 구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항상 자가건설을 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도급건설한 걸로 가정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6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33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요거를 항상 뭐라면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자 하는 시점을 뭐라고요? 기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신축 시점이라는데 신축 시점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기준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 다시 짓는다는 얘기죠. 이거 되겠나요? 신축 시점에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시라고요?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지어보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자재가 아니라 요즘 자재 가격 있죠? 요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해줘야 돼요.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재조달 원가는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건설 했다 하더라도 뭘 가정해야 돼요? 도급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잠시 하겠지만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다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 없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능적 감가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만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는 할 필요 없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시키라고 했죠. 반드시 도급건설한 걸로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이거는 복제원가가 아니라 대치원가 혹은 대체원가를 얘기합니다. 대체원가는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10번 같은 계산 문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다음 자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량걸 구하는 겁니다. A 건물을 자 볼게요. 자, 이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이랍니다. 10년 전에 건축했답니다. 10년 전.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은 필요 없는 거고, 건축의 연면적은 1250제곱미터랍니다. 연면적은요, 1250제곱미터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A 건물 준공 당시, 애초에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자, 단위는 1,000원인데, 직접 공사비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그리고 개발업자 이윤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쳐서 3억 6천만 원 들어갔답니다.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얼마 들어갔다고요? 3억 6천만 원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이걸 제조단가를 물어보는 거죠. 제곱미터당 물가 상승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반영하라고요? 물가. 그러면 자, 이 10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다 주어져야 돼, 안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 돼. 이렇게 하려면 야, 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물어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주어졌네요.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는 100이죠. 근데 지금은요, 기준 시점 현재는 135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35%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100분의 135 이렇게 해주면 물가 상승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자, 4억 8,60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억 8,600만 원. 이게 바로 제조단원가입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제곱미터당 제조라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나누기 1250제곱미터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마 388800 나올 겁니다. 388800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요겁니다. 요 정도는 뭐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물가는 이렇게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쉬워도 되죠? 처음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좀 하다 보면 이건 할만합니다. 그래도 지울게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5년 된 건물 다시 한번 지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도급건설 한 걸로 해서 지어보자. 두 번째는요,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자재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와 만족하기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그런 거 대체하자. 그게 답니다. 다예요. 이렇게 해서 자,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여기 자꾸 너저분하게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파트 뭐냐면 제조량가를 어떻게 해서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감가 누계획을 빼내는 거 있죠? 요걸요 감가 수정한다 이제입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어디냐면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감가 수정 있죠? 이거 볼 건데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20년 동안에 자, 결국은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는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 하나 딱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처음에는 새 건물이니까 임대 잘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장나는 거 별로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낡고 노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임대도 많이 못 받죠. 그리고 툭 하면 보일러가 터졌다는 등, 아니면 에어컨 교체해 달라는 등, 뭐 아니면요 벽이 허물어졌다는 등,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죠. 언젠가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질 수 있죠. 그럼 이런 건물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크다, 이러한 건물을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왼수 덩어리 얘기합니다. 뭔 덩어리라고요? 어이구, 저 화상, 저 왼수 덩어리, 이거. 갖고 있으면 계속 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철거하는 게 낫다닙니다. 얼른.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이걸 뭐라 하냐면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내용연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그러면 왜 20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다 떨어지냐? 요거 가치가 감소되는 원인들을 한번 쭉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요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오른쪽에 543페이지 맨 위에 이걸 감가 요인 해줄게요. 자, 무슨 요인이라고요? 감가 요인이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요 물리적 감가 요인, 두 번째는요 기능적 감가 요인, 세 번째는요 경제적 감가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것 때문에.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요거는 이렇게 예컨대 내가 이 승용차 한 대 딱 구입했습니다. 그래갖고 스파크라는 경찰 하나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전면허를 계속 못 딴 겁니다. 특히 필기에서 계속 떨어진 겁니다. 왜 운전면허 시험 가면 거기에 막 덕지덕지 막 계속 떨어져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한 30장이 될 때까지 못 딴 겁니다. 10년이 대로 못 딴 거예요. 그럼 마당에 그냥 세워놔요? 안 세워놔요? 그냥 세워놨다고 치자. 그러면 세워놓게 되면 가만 놔두려도 노후화 될 수 있는 거죠? 노후화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늙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모되고 태풍에 의해서 파손되고 애들이 막 칼로 긁어놔 안 긁어놔? 긁어놓을 수 있는 거 하면 손상되고 이런 걸요 물리적 감가 요인 해줍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 그래서 노마 파손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노마 파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요, 기능적 감가 요인은요, 요거는요, 내부 기능에 있어서 감가되는 요인입니다. 요걸 제한 나머지 중에,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불량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주차장 같은 거 제대로 못 갖춰다든가 이런 걸요, 기능적 감가 요인 해줍니다. 그리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입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주유소가 딱 여기 있어서 처음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어느 날 큰 도로가 여기 쭉 나는 바람에 차들이 다 이쪽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얼른 팔아치우든가 허물어 버려야 되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경제적 감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물어보니까 자, 일단은 543페이지 볼게요. 보니까 자, 맨 위쪽에 박스에 보니까 물리적 감가 요인은 체크해 볼게요. 마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훼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 밑에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상 이런 거 나오면 물리적 감가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노마 파손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밑에 기능적 감가요인 중에서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다. 제대로 안 갖췄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건물과 부지에 부적합해 줍니다.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요 설계 자체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설비가 부족하거나 과잉. 예를 들어서 같은 백화점 똑같이 생긴 백화점이라도 얘는 지역에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적절히 갖췄는데 얘는 못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잘 못 갖추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야 한가요? 가죠. 이런 것 때문에 감가되는 거를요 설비가 부족하거나 때로는요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5대면 충분한데 막 30대 만들어 놓으면 이거 막 놀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값만 나가고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만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기능적 감가요인 해줍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번에는 경제적 감가 이유는요, 인근 지역의 쇠퇴다. 예를 들어서 달동네에다가 고급주택을 짓게 되면, 고급주택을 지으면 자, 주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요, 인근 지역이 이미 사태기에 접어들었을 때 고급주택을 지어봐야 헛거라는 얘기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대상동산이 시장성이 저하됐다. 아까처럼 주유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 많이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얘기죠. 시장성이 떨어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그 부근의 환경과의 부적합. 예를 들어서 공장 한복판에, 공업지역 공장 한복판에 자, 이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릴 거 아닙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경제적 감가이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을,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0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서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거 빼내는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감가 수정,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내용 연수는요, 경제적 내용수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수를 기초로 해서, 자, 경제적 내용수를 추정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감액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이 그 관찰 감가법이다. 관찰 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등,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등이 있는데, 자,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셔도 문제 풀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 추출법이라든가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요 정도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뭐라고요? 분해법. 그래서 두 가지를 겸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를요, 겸용해서 같이 맞춰서 이제 감가 수정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544페이지 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연수에 따른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먼저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법. 세 번째는요,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게. 정액법, 글씨가 엉망이네요. 거기 볼게요. 544페이지 보시면 딱 중간 정도에 정액법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545페이지 중간에 정률법 있죠. 그거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상환기금법 맨 위에 546페이지 맨 위에 상환기금법 있을 겁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80만 원. 근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로 아니면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 100만 원. 이걸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애초에 건물 지을 때는 80만 원 들어갔는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지어보니까 얼마라고요? 100만 원.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수익보다 뭐가 커요? 이런 부동산을 뭐라 한다고요? 전문용어로? 왼수덩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철거해야 되겠네요. 이걸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연 이렇게.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은 쇳덩어리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 고물상에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좀 감안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철거해서 철거해서 쇳덩어리 같은 거 이제 고물상에 팔면,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만 막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자재 이런 거 폐기 처분해서 팔면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죠. 얼마라고요? 10만 원은 챙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걸 잔존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존가치.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년 동안에 얼마요? 90만 원만 같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매기 적정액씩 빼주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내용연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할게요.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90만 원 같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매기 적정액씩 빼서 요때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내용연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내용연수한 방법. 여기에는요, 크게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게 있는데, 정액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90만 원을 매년 똑같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90만 원 나누기 5하죠? 그럼 18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얼마라고요? 18만 원 합쳐서 36만 원 감액이 됐죠? 맞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이때는요, 64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대충 알겠는데 그림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칸 더 그릴까요? 이렇게. 자, 여기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자, 그리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감액이 된 거죠? 이만큼 앞으로 감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액이 되는데 얘는 똑같이 감액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5년 동안 뭐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5 하면 18만 원이죠? 그러니까 매기 똑같이 쪼개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18만 원 합치니까 36만 원이죠? 요게 바로 감가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가누계액. 그 나머지는요, 여기서 요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적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계산 문제가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봐서 요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조금 이따 연습해 볼 겁니다. 연습해보고. 자, 다른 것들은 정률법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나오기 힘든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또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거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률법이다. 얘는 이제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100만 원입니다. 제조단가. 그리고 5년 뒤에 10만 원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됐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되셨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지났죠? 그러니까 첫 해는 이만큼, 두 번째는 얼마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감가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감가뭐라고요? 누계액. 나머지는요?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 있죠? 이게 적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적산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정률법 해줍니다. 정률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상환기금법 알아볼게요. 상환기금법이다. 요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은, 박스. 여기도 딱, 이렇게. 자, 여기 100만 원인데 10만 원은 나중에 챙길 수 있죠? 이거 감액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요만큼이 감액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가액을 조금 산정하고 시간이 가서 점점 많이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2년 좀 지났으니까 요만큼이 감액이 된 거네요. 요만큼. 요걸요 감가누계액이라는 겁니다. 감가누계액.
나머지는요, 이만큼이 이제 적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요, 적산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연습하기로 하고, 그리고 요것도 좀 뭘 기억하냐면, 이 정액법은요, 아무래도 건물이라든가 각종 구축물 이런 거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40년 동안에 매년 비슷하게 감액이 된다는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건물이라든가 나머지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나머지 다 구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률법은요, 요거는 각종 기계라든가 아니면요 기구라든가 차량 같은 거, 이러한 동산 같은 거, 차량 이런 게 적합합니다. 예컨대 내가 스파크 한 대를 딱 구입했습니다. 그러고서 딱 새 차 뽑았어, 안 뽑았어요? 딱 뽑아갖고 이제 애들 태우고서 동네 한 바퀴 딱 돌 거 아닙니까? 그럼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한 바퀴 도는 순간 중고차죠? 그러면 바로 사서 다음날 팔더라도 중고차 아닙니까? 가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가치를 많이 감액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근데 13년 된 차나 14년 된 차나 그 똥차가 똥차죠? 거기서 뭐 차이가 날 게 뭐 있습니까? 별 차이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액을 많이 시키고 나중에 줄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거 하나 볼게요. 상환기금법은요, 광산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광산. 또 뭐냐면,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광산이, 5년 지나면 채굴이 끝난다고 치자. 광물 채굴이 끝난다. 그래도 빈 땅인 산은 팔 수 있죠? 빈 껍데기인 산은 팔으면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럼 90만 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광산을 구입하려면. 광물 채굴이 끝났다고 해서 광산업을 폐업하면 안 돼. 광산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다른 광산을 또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짜리 광산을 구입하려면 매기 일정의 적금을 불입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 또 다른 광산을 구입하려면 적금 불입해야 되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럼 적금 불입하게 되면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씩 감액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씩 은행에다 묻어놨다가 똑같은 거 하나 또 구입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매기 일정액씩 적금을 불입하게 되면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자는 많아질 겁니다. 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조금 감가액을 산정하고 점점 많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관찰감가법은요, 그야말로 노련한 차량 수리업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클클대면서 오는 순간, 와, 쟤는 어디 고장난지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 한 50년 동안 차량 수리업을 했다고 치자. 이런 사람이 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건지 대충 알죠? 하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물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딱 따져봐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거는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요,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겸용을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해법은요, 우리 교재 어디냐면 547페이지 볼게요. 분해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를 아까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이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구분한 다음에 따로따로 관찰 감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합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딱 보고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분해한 다음에 세 가지 정도 분해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냐,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이 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다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는 요인은요, 치유가 가능한 감가냐,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유가 가능하냐, 치유할 수 없는 감가냐,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태풍에 의해서 파손됐다. 그러면 다시 고치면 돼야 한대요? 되죠? 근데도 고치지 않았다. 그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근데 아예 얘는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다. 이거 치유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죠. 얘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기능적 감가 이유는요. 만약에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차장 설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조립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안 했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그럼 건물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죠. 얘는 아예 처음부터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감가 이유는요. 전부 다 치유할 수 없는 감가만 있는 겁니다.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감액을 딱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상세히 감액을 시키는 거 있죠. 이걸요. 분해법이라는 겁니다. 보다 뭐라고요? 상세히 감액을 시킨다. 그래서 말뜻만 하시면 돼요. 말뜻만. 634페이지 볼게요. 634페이지. 자, 거기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지금부터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과 맨 끝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죠. 바꿔놓으세요. 바꿔놓는 방식 내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다시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감정평가의 감가순정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그 적정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요, 나중에 지금 하기엔 좀 이해가 하기 힘드니까 그 회계는요, 내가 어떤 회사가 관광회사가 헬기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러면 구입했을 때 왕창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그 애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의 손해로 기록하지 않겠죠. 이익으로만 계산하겠죠. 상당히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서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마세요. 약간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마세요. 2번 볼게요.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이거는 객관적이 될 수 있지만, 이거 객관적이 될 수 있죠? 사람 편견 같은 게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객관적이 될 수밖에,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관적이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죠? 같은 양복이라 하더라도 10년 지나면 버려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관리를 잘해서 아주 30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거는 정률법하고 정액법을 바꿔놓으세요. 바꿔놓는 거 알려드려요? 자, 또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죠. 자, 보세요. 연간 일정하죠. 그렇지만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이라는 게 점점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체감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맞는 듯한데 설계 불량, 설계 부족 있죠. 설비 부족. 요거는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요거는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3번만 하고 틀렸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아주 자주 물어보는데 거의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정액법을 물어봐요. 정액법. 자, 정률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볍게 하시고 13번 보겠습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누계액은, 자, 계산해 볼게요. 기준 시점에서 보니까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달이고 기준 시점은요 2014년 6월 달. 5년 된 건물이네요. 5년 된 건물이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 원가는 2억이랍니다.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 들어가요? 2억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간다. 아예 주어졌네요. 재조달 원가가.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는 50년이랍니다.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자, 철거해야 되는데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요소 만료 시 잔존가치는 10%랍니다. 그러니까 10%는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금액의 10%하면 얼마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자 1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네요. 1억 8천만 원. 요거를 50년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그러면 계산하면 그 36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60만 원. 자, 근데 360만 원이 매년 감가액이죠.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60만 원 곱하기 몇 년 해주면 돼요? 5년 해주면 되겠네요. 5년 해주니까 아마 1,80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가누계액입니다. 감가누계액.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여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상당히 헷갈려 했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적상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2억에서 3억 6천 빼야 되죠? 빼야 돼요. 빼서 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감가누계액만 구하라고 했죠? 감가누계액이 얼마예요? 1,800만 원 아닙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어렵나요? 원래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답니다. 자, 좀 하면 할만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예, 이거 지워되죠? 자, 지금, 예? 좀 어렵나요? 자, 지금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서 본다면 2억 들어간다고 했죠? 기준, 제도란 거 2억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지나면 10%는 챙길 수 있다고 했죠? 2천만 원 챙길 수 있네요. 그러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1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요거를 정액법은요, 매년 똑같이 쪼개서 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이. 그러니까 50년으로 쪼개면 돼요. 몇 년에 쪼개요? 50년. 그러면 360만 원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360만 원씩 감액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36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5년. 이게 바로 정답 누계액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은 처음 하는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쉬운 게 처음부터 있으면 다 합격하게요? 그죠? 다 쉬우면은 뭐 합격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공부하는 의미, 그 시험 보는 제도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야 이 합격생도 생기는 거고 불합격생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자, 간단한 논리만 좀 알고 출발합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자, 548페이지 볼게요. 548페이지에 적산법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원가 방식하에 임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하에 임료. 자, 요 부동산에 대해서 월이면 월 적정한 임료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자, 어때? 내가 1억을 갖고 있다고 치자. 1억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걸 은행에다 예치했다고 치자.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자, 이 5% 정도 이자를 주겠답니다. 이렇게 주겠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게 되면 1억에다가 5% 정도는 이 임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5% 정도,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은행에다 예금할 때는 무슨 재산세 같은 거 내왔네요?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죠? 재산세 안 내면 뭐 똑같지만 재산세 내라고 하면 차라리 은행에다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거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자, 내가 그 자동차 같은 거 누구한테 빌려주게 되면 1년 동안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예를 들어 누구한테 친구한테 빌려주고 1년 있다가 미국 갔다 와봐요. 그럼 1년 동안에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 같은 거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깨지고 부서지고 할 수 있죠. 이거 고치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거 아니고 보험료 같은 거 내야 되고, 이런 거 다 같이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부동산을 내가 임대할 때는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도 좀 같이 받아내야 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요 1억을요, 이거를 자, 기초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기초 가격. 이렇게. 그리고 요 5%를요, 요거를요, 기대 이율 해줍니다. 무슨 이율이라고요? 기대 이율. 이렇게 해서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자, 임대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재경비. 이걸 필요 재경비라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 있죠? 다 같이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요, 적산임료다 해줍니다. 무슨 임료라고요? 적산임료.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요, 적산법이라 하는데, 우리 최근 한 10년 넘게 이거를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괄호치고,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요, 기초가격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나요? 그 계산 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필요자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 문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여기다가 이제 괄호치면 뭘 집어넣어요? 기초가격, 이 정도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의미만 하시면 됩니다. 의미만.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나중에 노트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자, 자세한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비교 방식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